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절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1953년 한 외국 기자가 한국을 보며 남긴 말입니다. 국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대한 난민촌. 그냥 폐허일 뿐이다. 세계는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도시는 뭘까요? 초고층 빌딩, 반도체 공장, 하루 종일 멈추지 않는 이 나라는? 설마 그들이 틀렸던 건가? 아니,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전 세계가 놓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11월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사무엘 마이어스, 그는 독일에서 온 정책 분석가였죠. 국제교육 NGO 소속으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가나에서, 베트남에서, 파키스탄에서 10개국의 교실을 거쳐 온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한국은 11번째 나라였습니다. 강남역 2번 출구 앞 LED 광고판이 쉴 새 없이 번쩍였어요. 전기차 택시들이 조용히 지나갔고 길 건너편 카페에선 대학생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걸으면서 생각했죠. 여기도 비슷하겠지. 그가 본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딘가 비슷했거든요. 발전한 곳도 뒤처진 곳도 결국 예측 가능한 패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뭔가 달랐어요. 체류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회원동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명동에서 회의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낡은 건물 사이로 좁은 계단이 이어졌고 그 끝에 작은 헌책방이 보였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어서 오세요. 주인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 너머로 잠깐 사무엘을 보더니 다시 책 정리에 몰두했죠. 사무엘은 천천히 서가를 풀었어요. 한국어로 된 책들, 오래된 잡지들, 그리고 구석에 쌓인 스크랩북 몇 권. 그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엔 1950만 1960 외신기록이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누렇게 바랜 신문 조각들이 나타났습니다. 영어였죠. 사무엘의 손끝이 한 문장에서 멈췄어요. Korea will never be able to stand on its own, not even in baggage. 1953년 영국 기자가 쓴 글이었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한 번 더, 그리고 또 한 번. 100년이 지나도 못 일어난다. 사무엘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회원동 골목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 남산타워가 저 멀리 빛나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걸어온 강남역의 그 화려한 불빛들이, 전기차들이, 스마트폰을 든 사람들이 떠올랐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거 살 수 있나요? 사무엘이 스크랩북을 들고 주인에게 물었어요. 아, 그거요? 10,000원이면 됩니다. 주인은 담담하게 답했죠. 마치 그저 오래된 물건을 파는 것처럼요. 사무엘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건네고 스크랩북을 품에 안았어요. 숙소로 돌아온 밤 그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스크랩북을 천천히 넘겼어요. 1953년의 서울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흙길 맨발의 아이들. 그리고 그 옆에 붙은 기사들. 절망의 땅, 회복 불가능, 원조 없인 생존 불가. 사무엘은 창밖을 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가 머물고 있는 이 도시를요. 24시간 켜진 편의점 불빛, 새벽까지 달리는 지하철, 그리고 길거리 곳곳에서 들리는 K-팝. 그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리고 검색했습니다. 코리아 1953 이카노미, 사우스 코리아 GDP 히스터리, 코리아노 애프터매스. 숫자들이 화면에 떠올랐죠. 1953년 1인당 GDP 67달러.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32,000달러. 70년 만에 500배 가까운 성장이었어요. 사무엘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건 가능한 일인가? 그는 독일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어요. 10개국의 개발 사례를 직접 본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무엘은 광화문으로 향했어요. 거리엔 출근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장 입은 직장인들, 배낭 맨 학생들, 커피를 들고 빠르게 걸어가는 사람들. 그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봤어요. 평범한 얼굴들이었죠.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로 그 1953년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사무엘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원조?
아니, 원조만으론 설명이 안 됐어요. 자원? 한국엔 자원이 거의 없었죠. 인구? 다른 나라들도 인구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뭐였을까요? 점심시간 그는 시청 근처 식당에 들어갔어요.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선 두 남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요즘 애들은 몰라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맨손으로 다 읽어낸 거죠. 사무엘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한국어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대충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맨손으로. 그 단어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오후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갔어요. 자료를 찾기 위해서였죠. 사무엘은 한국 현대사 섹션에서 책 몇 권을 꺼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것들이었어요. 한강의 기적, 개발독재 시대, 수출주도형 성장. 그는 책상에 앉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운동. 중화학공업 육성. 수출 드라이브 정책.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단어들이 눈앞을 스쳐갔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정책만으론 설명이 안 됐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정책은 있었거든요. 사무엘은 창밖을 봤어요. 도서관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그는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뭔가 놓치고 있어. 뭔가 중요한 걸 보이지 않는 걸요. 저녁 숙소로 돌아온 사무엘은 다시 그 스크랩북을 폈습니다. 1953년 영국 기자의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100년이 지나도 못 일어난다. 그리고 지금 2023년. 70년밖에 안 지났는데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완전히요. 사무엘은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비밀 진짜 이유를 찾아야 한다. 그는 결심했죠. 앞으로 남은 체류 기간 동안 이 나라의 진짜 이야기를 찾아보기로요. 교육 시스템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그 무언가를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스크랩북을 넘기는 손이 멈추질 않았어요. 페이지마다 새로운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1953년 서울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로 천막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맨발이었죠. 한겨울인데도요. 어떤 사진엔 노인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 옆을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어요. 사무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가나에서 빈곤을 봤어요. 베트남에서 전쟁의 흔적을 봤고 파키스탄에서 무너진 학교를 봤죠.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건 한 나라 전체가 무너진 거였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가디언지 기사였어요. 1954년 3월 27일자였죠. 솔 이즈 나트 어 시티. 이츠 어메시브 레퓨지 캠프 댄 해펀즈 투 해브 어 거버먼트. 서울은 도시가 아니다. 정부가 있는 거대한 난민촌일 뿐이다. 사무엘은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영어였지만 그 안에 냉소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 르몽드 1955년 7월. 코리어 이즈 비안드 레베이아이야. 원레메이아이엔에스 이즈 밀리루언즈 WAI팅 투 비퍼가턴. 한국은 회복 불가능하다. 남은 건 잊혀지기를 기다리는 폐허뿐이다. 사무엘은 노트북을 열었어요. 더 찾아봐야 했습니다. 그는 검색했죠. 코리어 1950S 인터내셔널 어세스먼트, 포스트 마이너스와 코리어 에커나믹 포캐스트. 자료들이 쏟아졌습니다. 1957년 세계은행 보고서가 나왔어요. 사무엘은 PDF 파일을 열었습니다. 120페이지짜리 보고서였죠. 그는 이그제녀티브 서머리를 읽기 시작했어요. 이빈 위드 32즈 어브 컨티뉴어스 포런 AID 사우스 코리어즈 프라스펙트 포 셀프 마이너스 SUSTA 아이닝 그로스 레메이아이엔 하일리 퀘스처너벌. 30년간 지속적인 원조를 받아도 한국의 자립적 성장 가능성은 매우 의심스럽다. 사무엘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0년이라고요? 그것도 가능성이 의심스럽다고요? 그는 마우스를 스크롤했어요. 보고서 본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가혹한 문장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더 컨트리 렉스 내처럴 리소시즈, 인더스트리얼 베이스, 언드 에저케이티드 워크포즈. 에그리컬처 이즈 프리머티브.
인프라스트럭처 이즈 나너그지스턴트. 자원도 없고 산업 기반도 없고 교육받은 인력도 없다. 농업은 원시적이고 인프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무엘의 턱이 굳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봤어요. 새벽 3시 서울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건물들의 불빛이 반짝였고 도로엔 차들이 달리고 있었죠. 저 멀리 남산타워가 빛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자원도 없고 산업도 없고 인프라도 없던 나라요. 그는 다시 검색했어요. 이번엔 다른 키워드였습니다. 코리어 1960S 인터내셔널 뷰, 코리어 파버티 스터티스틱스. 타임즈 1960년 기사가 떴습니다. 사우스 코리어 더 베거 네이션. 한국 거지 국가. 제목이었어요. 그냥 제목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기사를 읽었죠. 코리어 has become synonymous with poverty. When economists need an example of a hopeless case, they point to Korea. 한국은 가난의 동의어가 되었다. 경제학자들이 희망 없는 사례가 필요할 때 그들은 한국을 가리킨다. 손이 떨렸어요. 사무엘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는 못 보겠더군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종로를 걸었습니다. 11월의 바람이 차가웠어요. 사람들이 출근길에 바쁘게 오갔죠. 커피를 든 직장인, 교복 입은 학생들, 유모차를 끄는 엄마.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눈엔 다르게 보였어요. 저 깔끔한 아스팔트 아래엔 흙길이 있었겠죠. 저 높은 건물들이 서 있는 자리엔 천막이 있었을 거예요. 저렇게 따뜻한 옷을 입은 사람들 대신 누더기를 걸친 사람들이 걸었겠죠.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종로 3가 사거리였어요. 사방으로 고층 빌딩이 솟아 있었고 지하철 입구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무엘은 그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사람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거지 국가라고 불렸던 거야. 가슴이 답답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건 그의 나라도 아니었거든요. 독일인인 그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요? 점심시간 사무엘은 청계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복원된 개천이었어요.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산책했죠. 그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샌드위치를 꺼냈지만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옆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80대쯤 돼 보였어요. 신문을 읽고 계셨죠. 사무엘은 망설이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뭔데요? 1950년대 이 근처가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여긴 하수구였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복개되기 전이었죠. 그때는 물도 더러웠고 냄새도 심했어요. 판잣집들이 양쪽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요. 나도 거기서 살았어요. 힘드셨겠습니다. 힘들다는 말로는 부족했죠.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배고팠어요. 매일같이요.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던 시절이었죠. 사무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우릴 어떻게 봤는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불쌍하다고만 봤죠. 도와줘야 할 대상. 혼자서는 절대 못 일어설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지라고 불렀죠, 우릴. 목소리엔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도요. 사무엘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당신 잘못도 아닌데. 할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우린 일어섰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셨죠. 사무엘은 벤치에 혼자 남았습니다. 청계천 물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오후 그는 다시 도서관으로 갔어요. 이번엔 유엔 자료를 찾았습니다. 1950년대 한국 관련 보고서들이었죠. 사무엘은 하나하나 읽었어요. 1958년 UNKRA 보고서. Korea's dependence on foreign aid is absolute. Without external support, the nation cannot function. 한국의 대외 원조 의존은 절대적이다. 외부 지원 없이는 국가가 작동할 수 없다. 1961년 USAID 평가서. Prospects for Economic Independence Unlikely in the Foreseeable Future. 경제적 자립 전망 가까운 미래엔 불가능. 1963년 IMF 보고서.
코리아 렉스 더 펀더멘털 프리레거저츠 포 디벨로프먼트. 한국은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 결여되어 있다. 사무엘은 자료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어요. 이건 선고였죠. 한 나라 전체에 대한 사형 선고요. 그는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저녁 무렵의 서울이었어요. 거리엔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죠. 사무엘은 광화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퇴근하고 있었어요. 그는 멈춰 섰습니다. 광화문 광장 한가운데서 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빌딩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죠. LED 광고판이 번쩍였고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사무엘이 중얼거렸어요. 이토록 무시당했던 사람들이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거지라고 불렸고 희망이 없다고 선고받았던 사람들. 그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이들은 일어섰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11월의 바람이요. 사무엘은 그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죠.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죠. 이건 모욕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한 나라 전체가, 한 민족 전체가 이토록 무시당해도 되는 걸까요? 사무엘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나는 진짜 이유를 찾아낼 거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전 세계의 냉소를 뚫고 일어섰는지요.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서울 성북구의 국립기록원을 찾았습니다. 체류 5주째였어요. 그는 한국 정부의 옛 문서들을 보고 싶었죠. 특히 1950년대 경제정책 관련 자료들요. 기록원 입구는 조용했습니다. 로비엔 몇 명의 연구자들만 있었어요. 열람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죠. 사무엘은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1950만 1960년대 정부 예산 관련 문서라고 적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자료가 나왔어요. 낡은 파일 박스 3개였죠. 열람실로 가서 천천히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어요. 누렇게 바랜 문서들이 가득했죠. 사무엘은 하나씩 꺼냈습니다. 대부분 한국어였어요. 하지만 숫자는 읽을 수 있었죠. 1955년 정부 예산안이었습니다. 그는 항목들을 풀었어요. 국방, 행정, 산업, 그리고 교육. 사무엘의 손이 멈췄습니다. 교육 예산이 2위였어요. 국방 다음이었죠. 산업보다 높았고 인프라보다 높았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확인했어요. 숫자를 다시 봤죠. 틀림없었습니다. 이게 맞나? 그가 중얼거렸어요. 1956년 예산안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교육이 1위였어요. 국방을 제쳤죠. 1957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58년, 1959년, 1960년. 계속 1위였어요. 사무엘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죠. 먹을 게 없던 나라였고 건물도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에 가장 많은 돈을 쏟은 걸까요? 그는 다른 문서를 찾았어요. 초등학교 건설 현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습니다. 1955년부터 1960년까지 연도별로 정리돼 있었죠.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1955년 362개 신축, 1956년 487개, 1957년 531개, 1958년 624개, 1959년 589개, 1960년 407개, 5년간 총 3,000개였습니다. 사무엘은 계산기를 꺼냈어요. 3,000을 5로 나눴죠. 연평균 600개. 하루에 1.6개씩 학교가 세워진 거였어요. 말도 안 돼.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하루에 1.6개씩 학교를 지었다고요? 사무엘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물음표를 그렸어요. 점심시간 그는 기록원 앞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죠. 왜 학교였을까? 왜 공장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고 병원도 아닌 학교였을까요? 다 드셨어요? 종업원이 물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사무엘은 식당을 나왔어요. 다시 열람실로 돌아갔죠. 이번엔 다른 자료를 찾았습니다. 해외 반응 기록이었어요. 1950년대 외신 번역문이 정리돼 있었죠.
사무엘은 그중 한 문서를 펼쳤습니다. 1956년 5월 이코노미스트 기사 번역본이었어요. 사우스 코리어즈 거버먼트 헤즈 메이드 어 비울더링 디시전 빌딩 스쿨즈 인스테드 어브 팩터리즈. 데이 니드 브레드 나트 북스. 한국 정부가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렸다. 공장 대신 학교를 짓겠다고 한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책이 아니라 빵이다. 사무엘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다음 문서였어요. 1957년 3월 르몽드. 피딩 스타빙 칠드런 위드 텍스트북스 원트 살브 애니싱. 디스 이즈 매드너스 디스가이즈드 에즈 팔러시. 굶주린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먹일 순 없다. 이건 정책으로 포장된 광기다. 손이 떨렸어요. 1958년 6월 뉴욕타임스. 코리어즈 에저케이션 인베스트먼트 이즈 어 팬터시. 리얼러티 윌 캐치 업순. 한국의 교육 투자는 환상이다. 곧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사무엘은 문서를 덮었습니다. 조롱이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비웃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멈추지 않았거든요. 계속 학교를 지었어요. 그는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문해율 조사 결과라는 제목이었죠. 연도별 통계가 나와 있었어요. 1945년 문맹률 78%, 1950년 문맹률 72%, 1955년 문맹률 58%, 1960년 문맹률 28%, 1965년 문맹률 12%. 사무엘은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20년 만에 78%에서 12%로요?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6.5배 감소였습니다. 사무엘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을 봤죠. 기록원 앞 거리가 보였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노란 모자를 쓰고 줄지어 걸어가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앞에서 인솔하고 있었죠. 이건. 사무엘이 중얼거렸습니다. 우연이 아니야. 그는 다시 자료로 돌아갔어요. 이번엔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싶었습니다. 사무엘은 노트북을 열었죠. 1950년대 개발도상국들의 교육 투자 비율을 검색했어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인도 GDP 대비 1.2%, 필리핀 1.8%, 태국 1.5%, 이집트 2.1%, 그리고 한국 4.3%. 2배 이상이었어요. 사무엘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료를 찾았죠. 학교당 학생 수 변화 추이였습니다. 1950년 학급당 평균 68명, 1955년 평균 61명, 1960년 평균 54명, 1965년 평균 48명. 교실은 늘어나고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었어요. 질이 개선되고 있었던 거죠. 사무엘은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빵 대신 학교를 선택했다. 전 세계가 조롱했다. 그러나 20년 만에 문맹률 78% 12%. 이건 계획이었다. 마지막 문장을 쓰는 순간 뭔가 명확해졌어요. 사무엘은 다시 예산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봤죠. 교육 예산 안에도 항목이 나뉘어 있었어요. 초등교육 45%, 중등교육 22%, 고등교육 18%, 직업교육 15%. 초등교육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해했어요. 이들은 기초부터 시작한 거였죠. 대학부터 짓지 않았어요. 엘리트 교육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천재적이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4시 사무엘은 기록원을 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죠. 학원 간판이 보였어요. 여기저기 가득했습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예체능학원. 사무엘은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그 결과구나. 70년 전 학교를 선택한 나라가 지금은 교육으로 뒤덮인 나라가 됐어요. 버스가 신호에 멈췄습니다. 사무엘은 창밖을 봤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들이 보였죠. 교복 입은 중학생들이었습니다. 다들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저 아이들의 할아버지는. 사무엘이 생각했습니다. 글을 몰랐을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저 아이들은 영어를 배우고 있고 컴퓨터를 배우고 있었죠. 버스가 다시 출발했어요. 저녁 숙소 책상 앞에서 사무엘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오늘 본 자료들을 하나씩 적었어요. 그리고 연결선을 그었죠.
교육 투자 문해율 상승 인적 자본 형성. 다음이 뭘까요? 사무엘은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어요. 한국은 왜 교육을 선택했을까? 단순히 좋은 일이라서?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었던 거였죠.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사우스 코리어 에커나믹 디벨로프먼트 1960S를 검색했어요. 자료가 쏟아졌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출 주도형 성장, 경공업 발전. 사무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이거야. 그가 중얼거렸어요. 공장을 돌리려면 사람이 필요했던 거였죠. 그냥 사람이 아니라 글을 읽고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요.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였어요. 지금 당장의 빵이 아니라 앞으로 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에 투자한 거였죠. 사무엘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시스템이었어. 그가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이건 설계였죠. 누군가는 70년 앞을 내다본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성공했어요. 창밖으론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사무엘은 그 불빛을 바라봤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교육받은 사람들이 만든 거였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요. 한국은? 사무엘이 작게 말했어요. 조롱을 견뎌냈어. 전 세계가 비웃었지만 멈추지 않았던 거죠. 빵 대신 책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사무엘은 노트를 덮었어요. 이제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교육이 시작이었다면 다음 단계는 뭐였을까요? 어떻게 이 교육받은 세대가 나라를 바꿨을까요? 그는 내일 할 일을 적었습니다. 산업화 과정 추적, 기업들의 역할 조사, 노동자들의 이야기 찾기. 펜을 놓고 사무엘은 창밖을 다시 봤어요. 서울은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불빛이 반짝이고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죠. 이 도시는 기적이었어요. 아니,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계획의 결과였죠. 사무엘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 한국의 비밀이요. 사무엘은 KTX를 탔습니다. 서울역에서 울산으로 가는 기차였어요. 체류 7주째였죠. 그는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산업 현장을요. 교육이 시작이었다면 다음은 산업이었죠.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어요. 터널을 지나고 들판을 지나고 작은 도시들을 지났습니다. 이 시간 반 만에 울산에 도착했어요. 역을 나서자 공업도시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사무엘은 택시를 탔어요. 울산 산업단지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사는 50대쯤 되어 보였어요. 차가 출발했죠. 시내를 벗어나자 공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거대한 탱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파이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사무엘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여긴 1960년대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바닷가 모래밭이었죠. 그랬군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신기하죠? 기사가 웃었습니다. 차는 현대중공업 앞을 지나갔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보였죠. 조선소였습니다. 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모래밭 위에 세운 공장. 택시에서 내려 그는 산업단지를 걸었습니다. 관계자 출입구역이라 깊숙이 들어갈 순 없었어요. 하지만 외곽만 봐도 충분했죠.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어요. 이건 도시였습니다. 공장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도시요. 오후 사무엘은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로 1시간 거리였어요. 포항제철소를 보고 싶었죠. 사전에 연락해서 견학 허가를 받아뒀습니다. 사무엘 마이어스 씨 맞으시죠? 안내 담당자가 나왔어요. 30대 남자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철소 견학 오신 거죠? 이쪽으로 오세요. 담당자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정문을 지나자 광활한 부지가 펼쳐졌어요. 사무엘의 입이 벌어졌죠. 이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용광로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쇳물이 흐르고 거대한 기계들이 움직였죠.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몇백 미터 떨어진 곳인데도요. 저기 보이는 게 고로입니다.
하루에 수천 톤의 철을 생산하죠.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사무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게 1970년대에 만들어진 거죠? 네, 1973년에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기술이 있었나요? 담당자가 웃었어요. 없었죠. 전부 배웠습니다. 어떻게요? 일본에서 기술자들이 왔어요. 그들이 가르쳐줬죠. 우리 노동자들은 밤낮 없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혼자 할 수 있게 됐어요. 사무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사무엘은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외국에선 불가능하다고 했다던데요? 맞아요. 세계은행도 반대했죠. 한국엔 철강석도 없고 기술도 없다고요. 그런데 우린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담당자가 잠시 생각했어요. 필요했으니까요. 철이 없으면 공장을 못 짓잖아요. 수입하면 비싸죠. 그러니까 직접 만드는 게 답이었던 겁니다. 사무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론 생각했죠. 이건 미친 짓이야. 정상적인 나라라면 조건부터 따졌을 겁니다. 자원이 있나, 기술이 있나, 자본이 있나. 없으면 포기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없어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사무엘은 경부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렌터카를 빌렸어요. 직접 운전하고 싶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를 달리는 도로였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어요. 평탄한 아스팔트가 지평선까지 이어졌죠. 차들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사무엘도 속도를 올렸어요. 시속 100km, 110, 120. 창밖으로 산이 지나갔습니다. 터널을 지나고 다리를 건넜어요.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죠. 커피를 마시며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이 도로가 1970년에 완공됐다고 했어요. 2년 반 만에 만든 거였죠. 당시 한국엔 차가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 사무엘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검색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외신 반응. 기사들이 나왔죠. 1968년 뉴욕타임스. 사우스 코리아 플랜즈 투 빌드 어 하이웨이 버데이벨리 해브 애니 카즈. 에이로드 투 노웨어. 한국이 고속도로를 짓겠다고 한다. 하지만 차는 거의 없다. 아무데도 가지 않는 도로다. 1970년 이코노미스트. 더 하이웨이 이즈 컴플리트 버 트래픽 이즈 미너멀. 앤 익스펜시브 마뉴먼트 투 푸 플래닝. 고속도로가 완공됐지만 차량 통행은 극히 적다. 형편없는 계획의 값비싼 기념비다. 사무엘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지금 이 순간 수백 대의 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트럭, 승용차, 버스. 쉴 새 없이 지나갔죠. 이들은 사무엘이 중얼거렸어요. 도로가 차를 불렀어. 그는 독일을 생각했습니다. 독일은 달랐어요. 독일은 계획을 세우죠. 수요를 예측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시작합니다. 합리적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일단 만들고 수요는 나중에 따라왔어요. 비합리적으로 보였죠. 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차에 올랐어요. 계속 남쪽으로 달렸죠. 3시간 후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부산항이었죠. 컨테이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사무엘은 차에서 내렸어요. 항구를 걸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네. 그가 생각했습니다. 항구도 도로도 제철소도 전부 먼저 만든 거였어요. 조건이 갖춰져서 만든 게 아니었죠. 만들어서 조건을 갖춘 겁니다. 저녁 부산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혼자 앉아 해물탕을 먹으면서 사무엘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죠. 울산 마이너스 모래밭에 세운 공장도시. 포항 마이너스 기술 없이 시작한 제철소. 경부고속도로 마이너스 차 없는 시대의 고속도로.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어요. 한국은 역순으로 발전했다. 사무엘은 펜을 멈췄습니다. 역순이라는 단어가 정확했어요. 보통 나라들은 조건 투자 결과 순서로 가죠. 조건이 갖춰지면 투자하고 투자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은 투자 조건 결과였어요. 일단 투자하고 그 투자가 조건을 만들고 조건이 결과를 낳았습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었죠. 이건 사무엘이 중얼거렸어요. 겁나는 방식이야. 실패하면 끝이었거든요. 투자한 돈이 전부 날아가는 겁니다.
도로를 만들었는데 차가 안 오면? 제철소를 만들었는데 철을 못 팔면? 공장을 만들었는데 주문이 안 들어오면? 전부 폐허가 되는 거였죠. 그런데 한국은 성공했어요. 왜 성공했을까요? 운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확신했어요. 이건 운이 아니었죠. 그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의지가 조건을 만든다. 한국은 가능성을 보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의지를 보고 시작했죠.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해야 하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한다면 방법을 찾았어요. 사무엘은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항구의 크레인들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이 나라는 사무엘이 작게 말했어요. 멈출 줄을 몰라.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이런 방식은 독일인인 그에게 낯설었어요. 독일은 안정을 추구하죠. 계획하고, 검증하고, 확신이 서면 움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확신이 없어도 움직였죠. 그리고 움직이면서 확신을 만들었습니다. 미쳤어. 사무엘이 웃었어요. 칭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경부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이번엔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휴게소에서 쉬면서 그는 도로를 바라봤습니다. 1970년 이 도로를 처음 달렸던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텅 빈 도로를 달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겠죠. 언젠가 차들로 가득 찰 거야. 그리고 그 예언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사무엘은 커피를 마셨어요.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죠. 이제 알겠어. 그가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비밀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자본도 아니었고 자원도 아니었죠. 비밀은 순서였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순서로, 남들이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한국은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대담함이 기적을 만들었죠. 차에 올라 다시 출발했습니다. 서울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길은 평탄했죠. 사무엘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속도를 냈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상과들, 도시와 공장,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고요. 고속도로가 없어서 차가 없는 게 아니야. 사무엘이 중얼거렸습니다. 차가 없어서 고속도로를 만들지 않는 게 아니야. 한국은 반대로 했어요. 고속도로를 먼저 만들었죠. 그러자 차가 왔습니다. 제철소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자 철이 필요한 산업들이 생겼죠. 학교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배운 사람들이 나라를 바꿨어요. 순서를 바꾸는 것. 그게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미소 지었어요.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서울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체류 9주째였어요.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죠. 사전에 섭외한 견학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공장 앞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죠. 유리와 콘크리트로 지어진 깔끔한 외관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가자 안내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무엘 마이어스 씨시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진복으로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탈의실에서 하얀 방진복을 입었어요.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착용했죠. 거울을 보니 우주비행사 같았습니다. 클린룸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열리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조용했어요. 기계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죠. 작업자들이 정확한 동작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천천히 걸었어요. 생산 라인이 길게 이어져 있었죠. 로봇 팔들이 움직이고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니터를 보고 체크하고 기록했죠. 저기 보시면 검수 과정입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한 작업자가 현미경으로 웨이퍼를 보고 있었습니다. 집중한 표정이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잠시 후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라인 스톱입니다. 작업자가 말했어요. 기계가 멈췄습니다. 다른 작업자들이 모여들었죠. 관리자도 왔어요. 뭔가요? 여기 미세 크랙이 있습니다. 작업자가 현미경을 가리켰어요. 관리자가 확인했죠. 맞네요. 좋은 발견입니다.
이전 공정 체크해주세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작업자는 즉시 움직였어요. 컴퓨터로 가서 데이터를 뒤졌죠. 몇 분 후 문제를 찾았습니다. 3번 공정에서 온도가 0.2도 높았습니다. 조정 가능하죠? 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놀라웠습니다. 작업자가 스스로 판단했죠. 관리자 승인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멈췄고 원인을 찾았고 해결했습니다. 저 작업자는 몇 년 차인가요? 사무엘이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5년 차입니다. 하지만 우리 작업자들은 모두 저렇습니다. 모두요? 네, 품질에 의심이 가면 누구든 라인을 멈출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원칙입니다. 사무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조립 라인이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업자들이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기계적이지 않았죠. 한 작업자가 매뉴얼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적었습니다. 뭘 하시는 거죠? 사무엘이 물었어요. 매뉴얼 수정입니다. 작업자가 답했습니다. 제가요? 네, 현장에서 더 나은 방법을 찾으면 우리가 직접 매뉴얼을 고쳐요. 승인 없이요? 팀장님께 보고는 하지만 현장 판단이 우선입니다. 사무엘은 말문이 막혔어요. 이건 그가 베트남에서 본 공장과 달랐습니다. 필리핀에서 본 것과도 달랐죠. 그곳에선 작업자들이 지시를 따랐어요. 매뉴얼대로 했죠. 판단은 관리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긴 달랐어요. 작업자들이 생각했습니다. 판단했고 개선했어요. 이건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죠. 이건 전문가의 일이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잠시 쉬었어요. 담당자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업자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사무엘이 물었어요. 입사하면 6개월간 교육받습니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죠. 그 다음엔 현장에 투입되지만 계속 배워요. 매주 세미나가 있고 분기마다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요? 네, 기술 평가예요.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죠. 마치 학교 같네요. 맞아요. 공장이자 학교입니다. 사무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자율적인 거군요. 교육받았으니까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담당자가 웃었습니다. 70년 전 학교를 지은 이유가 이거였어요. 사무엘이 중얼거렸어요. 네? 아니, 혼잣말입니다.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사무엘은 공장을 뒤돌아봤습니다. 저 안에서 수천 명이 일하고 있었죠. 그리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면서 사무엘은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적기 시작했죠. 한국의 공장 교육받은 사람들의 집합. 작업자 단순 노동자 X 전문가 O. 현장 권한 신뢰의 증거. 그리고 한 줄 더 적었어요. 매뉴얼에 없는 건 내가 만든다. 이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녁 숙소에서 사무엘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독일 공장도 봤고 미국 공장도 봤습니다. 일본 공장도 봤죠. 각자 장점이 있었어요. 독일은 정확했고 미국은 효율적이었고 일본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자율적이었죠. 작업자들에게 권한을 줬습니다.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교육에서 나왔죠. 이게 시스템이야. 사무엘이 중얼거렸어요. 교육 자율 완벽. 이 삼각형이 한국을 만든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판단으로 켜진 거였습니다. 매뉴얼대로가 아니라 상황에 맡겨. 이 나라는 사무엘이 작게 말했어요. 철저히 설계됐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도 아니었죠. 이건 70년간 쌓아온 시스템이었어요. 학교에서 시작해서 공장으로 이어지고 현장에서 완성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노트를 덮었어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남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움직였을까요?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무엘은 광화문에 있는 국립현대사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체류 10주째였어요. 한국 현대사 전시관이 있다고 들었죠. 특히 1997년 IMF 위기에 관한 자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전시관에 들어갔어요. 조용했습니다. 몇몇 관람객들이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죠.
사무엘은 연대기 순서로 걸었어요. 1950년대부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재건, 산업화. 앞서 봤던 내용들이 사진으로 정리돼 있었어요. 그리고 1990년대 섹션에 도착했죠. 1997 외환위기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사무엘은 멈춰 섰어요. 패널을 읽기 시작했죠. 11월 외환 보유고 고갈. IMF 구제금융 신청. 국가부도 위기. 실업자 급증. 기업 도산.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하루 304억 달러였던 외환 보유액이 39억 달러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실업률은 2.6%에서 8.6%로 뛰었죠. 최악이었네. 사무엘이 중얼거렸어요. 다음 패널로 넘어갔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제목이었죠.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줄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죠. 금반지, 금목걸이, 금부치들이었어요. 설명문을 읽었습니다. 1998년 1월 5일 전국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 시작. 351만 명 참여. 총 227톤 수거. 21억 달러 상당. 사무엘은 숫자를 다시 봤어요. 351만 명이요? 당시 인구가 4,600만이었다니까. 7.6%가 참여한 거였습니다. 화면이 하나 있었어요. 터치하면 영상이 재생된다고 했죠. 사무엘은 눌렀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어요. 1998년 1월의 서울이었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 천막이 쳐져 있었죠. 금 모으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금반지를 꺼냈어요. 손가락에서 빼서 직원에게 건넸죠. 직원이 무게를 재고 영수증을 줬습니다. 다음은 노부부였어요. 할머니가 금비녀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잡아줬죠.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이거. 우리 결혼할 때 받은 건데.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라가 어려우니까요. 할아버지가 답했죠. 사무엘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학생이 나왔어요. 돼지 저금통을 들고 있었죠. 깨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금은 아니었지만 성금으로 냈어요. 나도 돕고 싶어요. 학생이 말했습니다. 직장인이 나왔어요. 결혼 반지를 뺏어냈죠. 아내가 이해해줬어요. 다시 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사무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움직이지 못했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관람객이 물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사무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물이 흘렀죠. 그는 얼른 닦았습니다. 다음 패널로 넘어갔어요. 해외 반응이라는 섹션이었습니다. 당시 외신 기사들이 전시돼 있었죠. 1998년 1월 CNN. 사우스 코리언즈 아리터럴리 기빙 업 데어 골드 투 세이브 데어 네이션. 언프레시덴티드 시빙 무브먼트. 한국인들이 말 그대로 금을 포기하며 나라를 구하고 있다. 전례 없는 시민운동이다. 1998년 2월 뉴욕타임스. 더 골드 컬렉션 캠프 AIGN 쇼즈 어 레버 러브 내셔널 유너티 랠리 신인 마던 타임즈. 금 모으기 운동은 현대에선 보기 드문 수준의 국가적 단결을 보여준다. 1998년 3월 이코노미스트. 코리어즈 리커브리 스피드 이즈 샤킹. 데어 컬렉티브 세크러파이스 메이드 더 임파서벌 파서벌. 한국의 회복 속도는 충격적이다. 그들의 집단적 희생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사무엘은 기사들을 하나씩 읽었어요. 조롱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1950년대 그 냉소적인 톤은 없었죠. 대신 경외감이 느껴졌어요. 그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어요. 지금 본 게 뭐였을까요? 단순한 애국심?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이었어요. 사무엘은 노트를 꺼냈어요. 적기 시작했죠. 351만 명 참여 자발적. 모든 계층 청년, 노인, 학생, 직장인. 결혼 반지까지 개인의 희생. 그리고 한 줄 더 적었습니다. 이건 체계다. 사무엘은 펜을 멈췄어요. 맞았습니다. 이건 즉흥적인 운동이 아니었어요. 이건 70년간 쌓아온 무언가가 발현된 거였죠. 교육받은 세대가 있었고요. 협력하는 문화가 있었고요. 국가를 자기 일로 여기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전시관을 나와 사무엘은 광화문 광장을 걸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퇴근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죠. 평범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 사무엘이 생각했어요. 금을 냈던 사람도 있겠지. 아니, 그들의 부모님이 냈을 수도 있었죠. 그는 멈춰 섰습니다. 광장 한가운데서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세종대왕 동상이 보였습니다. 그 뒤로 경복궁이 보였죠. 그리고 사방의 빌딩들. 조선호텔, 광화문 D타워, 정부서울청사. 이 모든 게 사무엘이 중얼거렸어요. 함께 만든 거야.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부만도 아니었고 기업만도 아니었죠. 국민 전체가 함께 만든 거였습니다. 밤 숙소로 돌아온 사무엘은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IMF 이후 한국 경제 지표를 검색했습니다. 그래프가 나왔죠. 1997년 마이너스 5.5% 성장, 1998년 마이너스 5.1%, 그리고 1999년 11.3%, 2000년 8.9%. 비자 반등이었어요. 사무엘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습니다. 같은 시기 위기를 겪은 나라들은요. 태국 4년 걸림, 인도네시아 6년, 말레이시아 5년, 한국은 2년이었습니다. 미친. 사무엘이 중얼거렸어요. 그는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위기 단결 희생 회복. 이 사이클이 2년 만에 완성됨. 다른 나라들 불가능. 한국 가능. 이유 체계. 사무엘은 의자에 기댔어요. 이제 알겠더군요. 한국의 비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건 시스템이었죠. 교육으로 시작해서 산업으로 이어지고 위기에서 완성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사람이 있었어요. 교육받은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함께할 줄 아는 사람들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땀으로 켜진 거였죠. 누군가의 희생으로요. 이 나라는 사무엘이 작게 말했어요. 위기 때 더 강해졌어. 역설이었습니다. 보통 나라들은 위기에 무너지죠. 분열되고 흩어지고 약해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반대였어요. 위기가 오자 뭉쳤습니다. 더 단단해졌죠. 사무엘은 노트를 덮었어요.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70년의 기적을 어떤 말로 담을까요?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래 생각했어요. 1시간, 2시간. 그리고 답을 찾았죠.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100년이 지나도 못 일어난다던 나라. 70년 만에 일어났다.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했다. 사무엘은 펜을 놓았습니다. 이제 쓸 준비가 됐어요. 보고서를요. 아니, 이건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증언이었죠. 한 외국인이 본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체류는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주가 지났어요. 그는 숙소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노트북 화면엔 지난 석 달간 모은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통계, 인터뷰, 기사. 파일만 수백 개였어요. 사무엘은 천천히 울었습니다. 하나씩 다시 봤죠. 회원동 헌책방에서 발견한 1953년 기사, 국립기록원에서 본 교육예산, 포항제철소의 용광로, 경부고속도로, 평택 반도체 공장, 그리고 금 모으기 운동. 이 모든 게 사무엘이 중얼거렸어요. 연결돼 있어. 그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정리가 필요했어요.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야 했죠. 제목을 적었습니다. 사우스 코리어 나트 어미러컬 버더 스트레터지. 한국 기적이 아니라 전략. 사무엘은 본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먼저 해외 언론 기사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195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시대별로 정리했죠. 그리고 키워드를 뽑았어요. 반복되는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에저케이션, 스피드, 프리시전, 크라이서스 매너지먼트, 코아퍼레이션, 퍼시스턴스, 교육 속도 완벽주의 위기 대응 협력 끈기. 6개였어요. 사무엘은 각 키워드마다 증거를 붙였습니다. 통계를 넣고 사례를 넣고 인용문을 넣었죠. 교육 마이너스 1950년대 문맹률 78%에서 1965년 12%로. 초등학교 3,000개 건설. GDP 대비 교육비 세계 1위. 속도 마이너스 경부고속도로 2년 반 만에 완공.
포항제철 3년 만에 가동. IMF 위기 2년 만에 극복. 완벽주의 마이너스 반도체 불량률 0.1% 미만. 품질 이슈 발견 시 즉시 라인 중단. 현장 작업자의 자율적 판단. 위기 대응 마이너스 1998년 금 모으기 운동 351만 명 참여. 비자 경제 회복. 집단적 희생. 협력 마이너스 정부 마이너스 기업 마이너스 국민 삼각 협력 체계. 새마을 운동. 수출 드라이브. 끈기 마이너스 70년간 멈추지 않은 성장. 전쟁, 독재 위기를 거쳐도 지속. 사무엘은 타이핑을 멈췄어요. 창밖을 봤죠. 서울의 오후였습니다. 햇빛이 건물 유리에 반사돼 빛났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걸었고 차들이 움직였죠. 이게 답이야. 사무엘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6개가 맞물려 돌아갔죠. 톱니다 바퀴처럼요. 교육이 인재를 만들고, 속도가 기회를 잡고, 완벽주의가 품질을 보장하고, 위기 대응이 무너짐을 막고, 협력이 힘을 모으고, 끈기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만으론 안 됐어요. 전부 있어야 했죠. 사무엘은 다른 나라들을 떠올렸습니다. 가나에도 교육 투자는 있었어요. 하지만 속도가 없었죠. 베트남엔 속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벽주의는 부족했어요. 필리핀엔 협력 정신이 있었죠. 하지만 위기 대응이 약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6개를 전부 가졌죠. 오후 사무엘은 카페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나왔어요. 다른 곳에서 작업하고 싶었죠. 광화문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화면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외신 기사들의 논조 변화를 정리했죠. 1950년대 마이너스 조롱과 냉소. 희망 없음 회복 불가능 거지 국가. 1970년대 마이너스 의심과 회의. 지속 불가능 무리한 계획 곧 무너질 것. 1990년대 마이너스 놀라움과 인정. 예상치 못한 성장, 기적, 아시아의 호랑이. 2000년대 마이너스 존경과 연구. 한국 모델 개발의 교과서 배워야 할 사례. 2020년대 마이너스 파트너와 기준. 글로벌 리더 기술 강국, 문화 강국. 사무엘은 이 흐름을 보며 생각했어요. 70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롱받던 나라가 존경받는 나라가 됐죠. 도움받던 나라가 도와주는 나라가 됐어요. 이건 혁명이야. 사무엘이 중얼거렸습니다. 조용한 혁명이었어요. 총도 없었고 함성도 없었죠. 하지만 세계를 바꿨습니다. 가능하다고 여겨지지 않던 걸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저녁 사무엘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강물이 붉게 물들었죠. 자전거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사무엘은 벤치에 앉았어요. 강 건너편으로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여의도였죠. 63빌딩이 IFC가 파크원이 솟아 있었어요. 70년 전엔. 사무엘이 생각했습니다. 여긴 뭐가 있었을까? 아마 아무것도 없었겠죠. 강과 들판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숲이 됐어요. 콘크리트와 유리로 된 숲이요. 사무엘은 노트를 꺼냈어요. 마지막 문단을 쓰고 싶었습니다. 펜을 들었죠.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실험실이 아니다. 증명서다. 가난해도 일어설 수 있다는 증명. 자원이 없어도 만들 수 있다는 증명. 위기가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증명. 교육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증명. 사무엘은 펜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거의 사라지고 있었죠. 별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고마워. 사무엘이 작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한국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아니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누군가에게. 밤 숙소로 돌아와 사무엘은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최종 제목을 정했어요. 더 코리언 스트래터지 하우 에저케이션, 스피드, 언드 유너티 트랜스폼드 어워 마이너스톤 네이션 인투 어 글로벌 파워인 72즈. 한국의 전략 교육, 속도, 단결이 어떻게 전쟁으로 찢긴 나라를 70년 만에 세계 강국으로 바꿨는가. 50페이지였습니다. 사진과 그래프, 인터뷰와 통계가 가득했죠. 사무엘은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했어요. 오타는 없는지, 팩트는 정확한지, 논리는 탄탄한지. 새벽 2시에 완성됐습니다. 사무엘은 파일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이메일을 열었죠.
본부에 보내야 했습니다. 제목을 적었어요. 코리어 필드 리포트 마이너스 파이널. 본문엔 짧게 적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교육 시스템 분석이 아닙니다. 이건 한 나라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기적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전략이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파일이 날아갔습니다. 사무엘은 의자에 기댔죠. 긴 한숨이 나왔어요. 끝났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3개월이 너무 짧게 느껴졌죠. 더 있고 싶었습니다. 더 보고 싶었고 더 배우고 싶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 불빛들 뒤에 누군가는 일하고 있겠죠. 밤샘 근무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이 나라는 사무엘이 작게 말했어요. 멈추지 않아. 7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였습니다. 사무엘은 노트북을 덮었어요. 침대에 누웠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짐을 싸야 했어요. 모레는 공항으로 가야 했죠. 한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의 마음속에 남을 거였어요. 영원히요. 사무엘은 잠들었습니다. 긴 여정 끝에 잠이었죠. 그리고 꿈을 꿨어요. 서울의 거리를 걷는 꿈이었습니다. 1953년의 폐허도 아니고 2023년의 번영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의 서울이었죠. 사람들이 학교를 짓고 있었어요. 공장을 세우고 도로를 만들고 서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죠. 그리고 그 희망은 현실이 됐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출국장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비행기 탑승까지 1시간 남았죠. 캐리어를 옆에 두고 그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회원동에서 산 그 스크랩북이었어요.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1953년 영국 기자의 문장이 보였죠.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절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은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1번, 2번, 3번. 틀렸어.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100년이 아니었어요. 70년이었죠. 아니, 사실은 50년이었습니다. 1953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사무엘은 창밖을 봤어요. 인천공항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고 택싱했죠. 깔끔한 시설, 정확한 운영, 친절한 서비스. 이 공항 자체가 한국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후었죠. 울산 산업단지, 포항제철소, 경부고속도로, 평택 반도체 공장, 광화문 광장, 한강변. 3개월간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이 모든 게 사무엘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심이었어. 그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성공은 기술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고 운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교육에 대한 진심, 발전에 대한 진심, 나라에 대한 진심이었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행 LH713편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일어났어요. 캐리어를 끌고 게이트로 향했죠. 줄을 섰습니다. 앞에 한국인 가족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딸이었죠. 독일 재미있을 거야. 엄마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거기도 한국처럼 발전했어요? 딸이 물었어요. 물론이지. 독일은 오래전부터 발전한 나라야. 우리나라도 발전했잖아요. 그렇지. 우리도 많이 발전했어. 사무엘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 아이는 모르겠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요. 그런데 그게 좋은 거였어요. 모르는겨. 그만큼 한국은 달라졌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을 찾아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죠. 사무엘은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인천공항 터미널이 보였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된 거대한 건물이었죠. 햇빛이 반사돼 빛났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로 나갔어요. 엔진 소리가 커졌죠. 그리고 가속했습니다. 점점 빨라졌어요. 바퀴가 땅을 떠났죠. 이륙이었습니다. 비행기는 높이 올라갔어요. 인천이 작아졌고 서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빌딩들이 점처럼 보였죠.
한강이 가느다란 선으로 보였어요. 사무엘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고마워 한국. 그가 작게 말했어요. 비행기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세계였어요. 잠시 후 구름을 뚫고 나왔죠. 위엔 푸른 하늘이 펼쳐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노트북을 꺼냈어요. 마지막으로 쓰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개인 일기였어요. 보고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한 기록이었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3개월을 보냈다. 처음엔 단순한 교육 시스템 연구였다. 하지만 떠날 때쯤엔 그 이상이 됐다. 나는 한 나라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지 봤다. 한국은 완벽한 나라가 아니다. 여전히 문제도 많고 갈등도 있고 불완전하다. 하지만 진심이 있다. 더 나아지려는 진심, 포기하지 않는 진심, 함께 가려는 진심이. 70년 전 누군가는 이 나라가 100년이 지나도 못 일어난다고 했다. 그들은 틀렸다. 한국은 일어났다. 그리고 지금도 달리고 있다. AI, 반도체, 문화 콘텐츠. 한국은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나는 확신한다. 이들은 해낼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진심이니까. 사무엘은 타이핑을 멈췄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죠. 그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저 멀리 한국이 보였어요. 아니, 이미 너무 멀어서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기 있다는 걸 알았죠. 나는 다시 올 거야. 사무엘이 중얼거렸어요. 언젠가. 승무원이 음료를 나눠줬습니다. 사무엘은 커피를 받았어요. 한 모금 마셨죠. 따뜻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서쪽으로 날아갔어요. 12시간 후면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할 거였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거였죠. 하지만 사무엘은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3개월 전의 사무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본 사람이었어요. 기적을 본 게 아니라 전략을 본 사람이었죠. 우연을 본 게 아니라 필연을 본 사람. 불가능은 없어. 사무엘이 작게 말했어요. 진심만 있다면.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긴 비행이었죠. 꿈을 꿨습니다. 서울 거리를 걷는 꿈이었어요.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종로를 지나고 한강을 건너고 강남으로 갔죠. 사람들이 걸었고 웃었고 일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빛나고 있었어요. 1953년의 어둠이 아니라 2023년의 빛이었죠.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였습니다. 사무엘은 꿈속에서 웃었어요. 그리고 깼습니다. 기내는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승객들이 자고 있었죠. 사무엘은 시계를 봤습니다. 6시간 지났더군요. 아직 6시간 남았어요. 그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였어요. 끝없는 하늘이었죠. 그 어딘가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빛나고 있을 거예요. 여전히 움직이고 있을 거고 여전히 꿈꾸고 있을 겁니다. 100년이 지나도 못 일어난다던 나라. 사무엘이 중얼거렸어요. 70년 만에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구름 위를 하늘 위를 세계 위를요. 그리고 저 아래 어딘가에 한국은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요.